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올려봅니다.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 이곳에 찾아와 무슨 사연을 풀어낼지 정말로 궁금하시지 않나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그 도끼를 뽑아낸 뒤 복수로 치료를 마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아주 스펙터클하고 쉴 틈 없이 신이 나니까 재미나게 들어주시고 저의 결혼까지도 축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가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며 가훈으로 삼고 계신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을 도우면 복이 되돌아온다고 아주 굳게 믿고 계신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을 도와야 한다. 남에게 일어난 일이 곧 내 일이 될 수 있다. 콩 한 쪽도 나눠야 한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았기에 저와 어머니는 진절머리를 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역시 입으로만 돕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인상이 푸근한 아저씨답게 늘 이쪽 저쪽 분주하게 남들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는 뼈아픈 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아원 문 앞에 갓난아기일 때 버려져 평생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어린 갓난아기였기에 금방 입양처를 찾게 되어 좋은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런 가정을 만나게 된 것 역시 큰 복이라며 이렇게 나눔을 받았으니 본인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자마자 양부모님께서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태어나는 바람에 저는 친조부모님을 단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늘 아버지의 지갑 속에 빛바랜 사진으로만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양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양 부모님께서는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온다는 선산을 아버지께 상속을 해주셨는데 아버지는 그 선산에 조부모님의 묘자리를 만들어 모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가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산이 있는 고즈넉한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이 조용한 동네가 제 삶의 터전이자 제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주무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또 양부모님을, 그러니까 저에게는 조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의 핏줄이라고 분명 미울 때도 있었을 텐데 항상 사랑으로 포옹해 주시고 감싸 주심을 감사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한 양부모님을 만나게 된 건지 저로서는 솔직히 가늠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도 가끔은 친핏줄인 부모님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원망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보통 입양 가정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 벌초를 끊임없이 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버지께는 그 보답을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하셨고 고아원으로 봉사도 자주 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처음 만나게 된 곳도 고아원이었거든요. 두 분 모두 봉사를 하시다가 알게 된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후원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다니시고요. 저도 원하진 않았지만 반강제적으로 끌려가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교에서 말하는 봉사 점수를 다 채우고도 넘쳐서 우리 학교 봉사왕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지방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선산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시내 느낌이라기보다는 오순도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골 마을 같았습니다. 외지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아버지께서 양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내려오게 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시골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이냐면요. 마을에 이장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마을 곳곳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이 방송을 하시면 온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송 내용도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4-3번지에 사시는 이금숙 할머니 댁에서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같은 거요. 전원일기에서만 본 것 같은 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생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타지에 사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아주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진짜 그런 방송을 아직도 하냐면서요. 아직도 동네 땅값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밭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동네였습니다. 철이 되면 서로 품앗이를 해주며 노동력을 아끼고 서로 돕고 돕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우리원 같은 큰 건물은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동네의 할머니들을 위한 작은 보건소 하나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마트 그런 것도 꼭 큰 시내로 차를 타고 30분 정도 나가야만 있었고요. 동네에 아주 작은 슈퍼 하나는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고아원도 하나 있습니다. 동네 성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고아원이었는데 대부분 수녀님들께서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어울리지 않게 동네에 성당이 하나 있어 동네 사람들의 종교는 대부분 천주교였고 그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부터 돌보자는 마음으로 동네 성당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봉사를 나가셨습니다. 물론 돈이 생기는 대로 후원도 아낌없이 하셨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이불도 기부를 하시고 옷도 기부를 하시고 간식도 기부를 하셨습니다. 마트에 다녀오는 날이면 차 한가득 과자와 빵을 싣고 오셔서 고아원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땅이 선산을 제외하고 평야도 있었기에 그 땅은 농사를 짓는 분에게 세를 주시고 돈을 받으셨습니다. 집 자체는 여유가 있었기에 봉사를 꾸준히 하시고도 가족들이 먹고 사는 데엔 문제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시골 마을은 조용했고 도란도란했으며 학교가 멀다는 단점을 빼고는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물론 배달 음식점이 있어서 밥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공기 좋고 물 좋아서 여름이면 산에 놀러 가고 겨울이면 강에서 썰매를 탔습니다. 저처럼 어린 애들은 고아원에 있는 애들과 몇몇 집이 전부였지만 친구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서 다 같이 몰려다니며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고아원에 산다고 해서 깔보거나 무시하는 친구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고아원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어린 아이들은 입양이 꽤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 찬 상태로 들어온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만 되어도 입양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딱 5, 6살까지는 입양이 그럭저럭 되는데 7살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입양이 거의 되지 않아서 19살까지 고아원에서 지내는 언니 오빠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건 제 나이가 7살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4살의 나이로 고아원에 처음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꽤나 딱한 아이였는데 부모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고아원에 버리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부모가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죽어버려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맡아줄 친척이 하나도 없어서 보호시설을 떠돌다가 결국에는 고아원에 입소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유난히 뽀얗고 작았던 그 남자아이는 당연히 고아원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한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인데 난생 처음 보는 수녀님들만 곁에 있으니 두렵고 불편했겠죠. 보통은 한 달 이내에 수능을 하거나 적응을 하는 편인데 찬영이는 도통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우는 소리가 담을 타고 저희 집까지 들려올 정도였으니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도 무척이나 지쳤을 겁니다. 저는 주말에 부모님을 따라 고아원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요.
형식상으론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었지만 고아원에는 같이 놀 친구들이 잔뜩 있어서 저에게는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찬영이가 구석에서 울고불고 하고 있다가 저에게 슬며시 다가오더니 제 옷에 달린 브로치를 보고 신기해하면서 예쁘다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찬영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저는 인심 쓰듯이 브로치를 떼어서 찬영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아깝긴 했지만 이거 하나도 찬영이가 눈물을 그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아깝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찬영이 손에 브로치를 쥐어주었고 그게 무슨 방아쇠가 된 건지 찬영이는 저만 보면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하면서 울던 찬영이가 제가 집에 가려고 하자 누나 누나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랑 있을 때는 방싯방싯 잘도 웃던 아이가 제가 집에 간다고 우니 마음이 좀 이상하대요. 수녀님들께서는 찬영이가 뽀얗고 예쁘게 생긴 남자아이였고 나이가 4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입양하겠다는 입양처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찬영이는 5살, 6살, 7살이 되도록 입양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낯선 사람만 보면 엉엉 울어대서 입양을 가지 못했고요. 조금 더 큰 뒤에는 이상하게 입양을 하러 오신 분들이 찬영이를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건지 입양을 기피하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찬영이는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금방 실망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찬영이를 달래주었습니다. 졸지에 주말마다 고아원에 가서 찬영이를 챙기고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영이가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찬영이를 붙잡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같이 공놀이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보다 3살이 어린 아이였지만 애가 똑똑한 건지 저한테 잘 맞춰주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숙제를 하게 되었는데 찬영이가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곁눈질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이 한글 공부도 하고 숫자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찬영이가 저만 너무 따라다니니까 저도 불만이 생기는 날도 있었죠.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날도 있는데 찬영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자기랑만 놀자고 떼를 썼거든요.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엉엉 울면서도 제 옷자락을 놓치지 않았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찬영이랑 놀아야 했습니다. 결국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찬영이를 저희 집 막내로 입양을 하자는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저랑 워낙 잘 지내고 있었고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찬영이와 제가 1살, 2살 나이를 더 먹을수록 성향이 점점 달라지면서 서로 놀고 싶은 종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형놀이나 그림 그리기가 좋은데 찬영이는 공놀이나 철봉에 매달려서 놀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지저분한 게 싫어서 흙에서는 놀고 싶지 않았는데 찬영이는 저에게 흙에서 두꺼비집을 만들며 놀자고 했습니다. 성향이 점점 안 맞기 시작하니까 제가 고아원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고 찬영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찬영이를 입양해야겠다는 생각을 접으셨습니다. 아무리 불쌍한 아이를 돕는 일이라 해도 저랑 잘 지내야 한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친한 동생과 친동생이 된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찬영이를 끝끝내 눈에 발표하셨지만 제가 딱 잘라서 찬영이랑 같이 살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입양을 포기하셨습니다. 제 나이가 13살이 되고 찬영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고아원에서도 이제는 입양을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춘기가 오고 있었고 14살이 되자마자 생리를 시작하면서 2차 성장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가자고 하셔도 저는 공부나 하고 있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하루는 찬영이가 부모님께 슬며시 제가 보고 싶다고 같이 놀고 싶다고 말을 전한 모양인데
저는 딱 잘라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춘기였으니까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남자아이가 들러붙는 게 조금 징그럽기도 하고 저도 소녀 감수성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찬영이가 저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면서 한 번만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걔가 좁아야 뭘 주겠냐고 귀찮다고 했지만 결국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찬영이가 저에게 편지를 주면서 누나, 내 마음이야 하는 겁니다. 주변 고아원 친구들이 놀리고 싶어서 난리가 난 것이 보였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누나 이제 중학생이라 바쁘다고, 초등학생인 너랑 놀아줄 시간 없다고 모질게 대했습니다. 자꾸 불러내지 말고 너도 네 또래 애들이랑 놀아. 내가 초등학생이랑 놀고 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말이죠. 찬영이는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저에게 누나, 내 편지 하는데 저는 그걸 뿌리쳤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분명 친구들이 고아원 동생한테 러브레터를 받았다고 놀릴 게 뻔했죠. 편지는 받은 걸로 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고 차갑게 대꾸하고는 우는 찬영이는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잔뜩 화가 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 방문을 벌컥 열고는 찬영이한테 그렇게 모질게 해야 했냐고, 애를 꼭 울려야 속이 시원하냐면서 저에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화난 모습을 처음 봐서 솔직히 조금 쫄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찬영이 다음 주에 미국으로 입양 간다더라 하시며 못된 계집애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찬영이를 왜 이렇게까지 챙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찬영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는데 뭐 어쩌라고요? 입양을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찬영이랑 잘 어울려 놀더니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니겠냐고 차갑게 대꾸를 하고 공부하겠다고 했죠. 그 뒤로 제가 고아원에 단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으니 찬영이를 보진 못했고요. 잘 가라는 인사를 못한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찬영이는 11살이라는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찬영이가 미국에 도착을 했을 텐데 하면서 걱정을 하시더군요. 11살 나이면 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케도 입양을 갔다고 슬쩍 대꾸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찬영이가 엄청난 천재라고 말입니다. 그 울보가 천재라고? 하고 물어보니 무려 IQ 테스트에서 152라는 높은 숫자를 받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한글 공부를 시작할 때 3살이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해서 한글을 다 뗀 거 아니겠냐고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암산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머리 회전이 엄청나게 빨랐대요. 제가 찬영이 귀찮다고 서서히 멀어질 때부터 찬영이는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공부하느라 못 온다고 그랬다면서 같이 공부해보겠다고 하루 종일 책만 팠다더라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녀님 한 분이 IQ 테스트를 해보자고 권유를 했고 무려 152라는 수치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싹을 알아본 미국의 엄청난 재력가 부부가 찬영이를 키우고 싶다고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연락처라도 받아뒀어야 했다고 아쉬워하길래 찬영이 성공하면 뭐 좀 얻어먹으려 했어? 하니까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미국 가서 무슨 정을 붙이겠냐고,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고 음식 좀 보내주려고 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찬영이가 엄마 밥을 오죽 좋아했니? 거기 가면 다 금발머리 백인일 텐데 얼마나 외롭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물 반찬을 뒤적거리면서 남 걱정도 팔자다 하고 말았습니다.
제 밥상에도 고기가 없는데 찬영이한테 무슨 반찬을 해주겠어요. 그렇게 다시 조용해진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요란법석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외지인이 잘 정착하지 않는 마을인데 외지인이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온다고 공사를 한창 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새로 등장하는 사람이 궁금하기도 하고 집을 어떻게 지을 건지 구경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장비차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때 딱 마침 고추를 말릴 시기라 도로에 고추를 싹 널어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통행 일정이야 다들 꿰차고 있었고 큰 차량이 아니면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수준이라 그냥 널어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행사처럼 고추를 널어놓은 거라 누구 하나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외지인은 그걸 알 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추를 말릴 시기에 중장비 차량이 와서 건물을 올리는 공사를 맡긴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놈의 고추 때문에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은 외지인에게 그냥 공사 내일요 하면서 태평하게 굴었습니다. 정작 외지인은 하루하루가 다 돈인데 말이죠. 고추 좀 치워달라고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장님은 귀찮다고 무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 이장이 좀 일도 잘 안 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재수가 없긴 했거든요. 아들이 무슨 서울대를 나왔다나 뭐라나. 아무튼 외지인에게 자기는 막걸리 약속이 있어서 방송해주기 어렵다고 하고는 사라졌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소란스러움에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나와보셨다가 그 상황을 모두 목격하신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동네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할미, 고추 좀 치워주세요. 이 고추 저쪽으로 옮깁니다. 하면서 길을 터주셨습니다. 한 40분을 넘게 동네방네 외친 덕에 길이 드디어 열렸고 외지인 부부는 저희 아버지께 엄청나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끼리 당연히 돕고 돕는 거라면서 저기 뒤터에 지어질 집 구경이나 나중에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몇 주 뒤 집을 다 지은 후에 초대를 받았고 집을 궁금해하던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외지인 부분의 집 구경도 하고 선물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워낙 사람을 좋아하시고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넘어갔죠. 그뿐만이 아니긴 했습니다. 금순 할머니 댁에서 소가 송아지를 또 낳았는데 이 송아지가 나오는 도중에 뭐가 잘못된 건지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이게 다 얼마짜리 소인데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할미를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직접 옆 마을 수의사분을 모시고 와 진료를 보게 해드렸고요. 다행히 목에 걸린 찌꺼기들을 뽑아내자 다시 숨이 활기차졌다고 하더라고요. 옆집 철이네 집에 있던 차광막이 무너지자 아버지께서 대신 가서 수리를 해주시기도 했죠. 그거 은근히 돈 많이 드는 작업이라 찢어지거나 무너지면 없는 채로 사는 집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옛날 영화 중에 홍반장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딱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성씨가 하필이면 또 홍씨여서 동네 사람들 전부 다 홍반장 홍반장 하며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동네 살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 꼴을 가장 눈꼴 시리게 봤던 사람이 누구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이장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대신한 것뿐인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을 이장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저렇게 가식을 뿌리고 다닌다고 험담을 하신 거죠. 저희 아버지는 순전히 호의로 하신 일이었으나 이걸 감투 쓰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반반씩 파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벌써 몇 년 동안을 마을을 위해 일한 줄 아냐? 당연히 이장이 최고다 하는 이장파. 이장이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물며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조차 홍반장이 줍는다 하는 홍반장파. 제일 피가 터졌던 건 마을 이장 선거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선 당연히 이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마을 사람들 중에 반인 홍반장파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애걸복걸 하신 거죠. 저녁마다 집에 찾아오셔서는 지금 이장은 너무 하는 게 없다. 홍반장이 나와야지 마을이 좋아진다고 설득을 하셨습니다. 동네 쓰레기 줍고 다닌 이후로 길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어지지 않았냐? 홍반장만 믿는다 하시면서요. 결국 고민 끝에 등살에 못 이긴 아버지께서 이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고 웃기게도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장이 되셨습니다. 이장파 사람들도 앞에서는 이장이 최고다, 의리가 있지 하시면서 뒤로는 저희 아버지를 찍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저희 아버지께서 이장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6살 때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을 이장이 된 뒤로부터 정말 바쁘게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을 회비부터 관리비를 원래 지정된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전 이장이랑 동네 은행장이랑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이장이 이곳저곳에서 돈을 받아 챙기고 자신의 이득을 우선으로 하며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아버지께서 장부를 낱낱이 공개를 하셨고 전 이장은 마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죽 열이 받았으면 술을 먹고 저희 집에 찾아와 깽판을 치는 바람에 경찰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깨끗하게 매월 1일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을 회비의 사용처를 모조리 공개하고 장부를 따로 관리할 마을 주민 2분을 정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비에서 남는 돈으로 고아원을 후원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마을 사람들의 경조사에도 보태자고 하셨습니다. 마을이 협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조사가 생기면 마을 사람들 모두 십시일반하여 돈을 거뒀었거든요. 그 비용을 따로 쓰지 말고 마을 회비에서 사용하자는 의견이었고 모두들 좋아하셨습니다. 마을 수리와 고아원 건물을 수리하는 데에도 비용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장이 된 이후로는 마을이 정말 보기 좋게 깨끗해졌고 사람들끼리의 사이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2년 동안 마을 이장 일을 하시게 되시면서 전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왕따가 되어 외톨이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간 찬영이는 가끔 국제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곤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편지의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살짝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 업보인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매몰차게 보내긴 했으니까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께서 이장 일을 맡아서 한 지 3년 차가 지났을 무렵 마을에 아주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전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아주 큰 사기를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까막눈인 마을 어르신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현혹을 시켜 서류를 조작하여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땅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여기가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을 오랜 시간 꼬여낸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이 되려면 마을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땅의 사용처가 정확해야 하며 일단 위임을 해서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장의 말에 속아 사람들 대부분이 위임장이라는 서류에 사인을 했고 전 이장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서 땅을 갈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하루아침에 모두 전 이장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악질 중의 악질인 건
글자를 잘 모르는 할머니들의 집터까지 큰 돈으로 불려주겠다면서 가져간 것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골 사람들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버렸고요. 문제는 우리 아버지는 속지 않을 게 뻔하니까 우리 어머니께 접근을 해서 며칠 동안 현혹을 시켰던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동참을 하였으니 믿고 도장을 드린 거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선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평야까지 모두 빼앗겼는데 평야를 농사꾼에게 세를 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농사꾼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명의가 바뀐 탓에 자기들 1년 농사가 망하게 생겼다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온 거죠. 한순간에 우리 가족은 돈 한 푼 없는 비렁뱅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도 죄다 거지가 되고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겼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사이에 전 이장은 유유히 마을을 떠나 잠적을 해버렸죠. 저희는 풀죽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다행히 그동안 후원을 했던 고아원에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체가 성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교단에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성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금을 시작한 겁니다. 그 돈을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보내주신 거죠. 돈이 꽤 되어서 한시름 났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돈을 전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으니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빠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우리도 다른 동네에 전셋집 하나는 얻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제 나이가 19살인데 그거 하나 몰랐겠습니까? 어머니도 이번에는 아버지를 살짝 원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아원에서 봉사를 한 게 우리 가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냐고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망해버려서 여간 달빵을 얻어 살아야 하는 것도 불편했고 저는 수능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 덕에 대학 입시는 실패를 했고 바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시내의 대부 업체에서 일할 직원을 구한다는 말에 냉큼 지원을 했습니다. 일이 위험해 보이긴 했어요. 조폭들이 운영하는 대부 업체였거든요. 대신 월급이 꽤 많았기에 그곳에서 일하며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증금이야 안 쓰고 있어서 갚았지만 손해배상 청구된 금액은 다달이 갚아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다른 동네로 막노동 일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냈지만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7년. 빚은 거의 갚아가는 시점에 또다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겨우 다 같이 살 수 있는 작은 빌라 월세를 얻어 살고 있었는데 집으로 소송장이 날라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보니 선산에 우리 아버지 양부모님, 즉 조부모님의 묘가 자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선산을 이장이 훔쳐간 거나 다름없이 날름 가져갔고요. 그 선산에 있는 묘를 이장하라는 소송장이었습니다. 자기네 땅에서 7년이나 공짜로 새들어 살았으니 땅 사용료도 지불하라는 억지 소송장이었습니다. 그걸 받고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억장이 무너지셨는지 정말 엉엉 소리를 내며 우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내용 증명까지 날아오더라고요. 결론은 하루빨리 이장을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땅을 갈취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고. 마을 이장 도망간 건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간 거냐고 씩씩거렸죠. 제가 열이 잔뜩 받은 채로 출근을 하니 사장님께서 미스 송 무슨 일 있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전 이장이 땅을 훔친 것부터 조부모님의 묘를 이장하라고 한 내용 증명까지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그놈들 정신 나간 놈들 아니냐면서 당장 수소문을 해보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조금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대부업체 사장님께서 조폭이라고 했었잖아요. 조폭들이 또 의리는 넘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한 게 화가 났는지 정말 며칠 만에 숨어서 지내던 전 이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똘마니들을 죄다 데리고 찾아가서 협박을 하신 거죠. 사장님께서 직접이요. 어디 양아치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냐며 남의 땅을 갈취해놓고 땅 사용료를 내라질 않나, 묘 이장을 하라질 않나. 전 이장한테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면서 정말 살벌하게 조져놨다고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배때기에 확 선 긋기 전에 당장 서류 돌려놔라, 내 눈앞에서 돌려놔라 하셨답니다. 윽박을 질러대니 전 이장도 벌벌 떨면서 새로 만들어진 서류에 도장을 다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7년간 끙끙 앓으며 빚을 갚느라 고생했던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허무하죠. 이렇게 쉽게 되찾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우리 가족은 왜 7년이나 흩어져 살면서 그 고생을 해야 했는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이 끝난다면 무척이나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전 이장이 조폭이 자기를 협박하는 바람에 땅을 빼앗겼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떡하니 넣은 거죠. 다 감옥에 잡아 쳐넣을 거라면서 경찰을 대동하고는 사무실로 찾아와서 적반하장을 부린 것입니다. 저는 괜히 저 때문에 사장님까지 난처해지고 곤란한 일을 겪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일 한두 번 겪어본 것 아니고 뭐 심각해지면 감방이나 갔다 오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감방 소리 나오자마자 식겁을 제가 놀라서 입을 헉 하고 벌리니 어차피 가봐야 이런 잡다한 일은 징역 1년도 안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쿨해도 사장님이 너무 쿨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의 찝찝함은 솔직히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안 되겠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의리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엮인 소송이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그런 건지 선뜻 맡아주겠다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소송비도 정말 비싸게 부르더군요.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경찰 조사는 시작이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법원의 연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일을 어쩌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전 이장은 정말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긴 땅이라고 끝없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했던 전적이 있으니 저희 사장님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전부 나섰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올 리가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글쎄 정말 상상도 못한 인물이 서 있었죠. 바로 미국으로 입양을 간 찬영이가 우리 집을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찬영이를 알아보지 못했고 누구세요 하고 묻는데 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찬영아 하면서 부르셔서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꿈뻑거리며 찬영이? 네가 찬영이라고? 하면서 놀람을 숨기지 못하니 저에게 누나 오랜만이네요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우리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께서는 찬영이랑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 힘든 삶의 유일한 재미이자 탈출구이자 위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반성을 하게 되었죠. 같은 한국에 있는 저라도 자주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하고요.
근데 분명 찬영이는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왜 한국에 와 있나 싶어서 물어보니 그러더군요. 소송을 도와주러 왔다고요. 찬영이가 글쎄 IQ가 152인 천재라고 했었잖아요. 미국에 가서 완전히 고삐가 풀려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들과 달리 아주 일찍 조기 졸업을 했고 대학도 로스쿨에 진학해서 조기 졸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시험까지 한 번에 떡하니 붙어버린 덕에 어린 나이부터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굵직한 사건을 여러 개 맡아서 승소를 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고요. 고작 24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당연히 마을 사람들의 반환 소송이며 우리 대부업체 사장님 소송까지 전부 변호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찬영이는 미국에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소송 준비를 하면서 한국까지 왔다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잘 키운 딸보다 훨씬 든든한 아들이라며 부모님께서 참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영이의 도움으로 재판이 시작되고 당연히 자기 땅이라고 우기던 전 이장에게 어떻게 모은 것인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그게 이장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오래된 땅 문서들부터 시작해서 원래 소유주가 몇 년 동안 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조목조목 설명을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 전부 고소를 했고 사장님을 위한 탄원서까지 한데 모여지니 전 이장에게 제대로 엿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땅을 갈취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땅값을 송금한 내역이 없으니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게 맞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이장은 땅값을 전부 물어주고 이들이 당한 고통을 헤아려 배상까지 전부 하라는 판결을 받고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망했다고 법원 앞에서 본인 변호사를 붙잡고 울고불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죄다 침을 뱉고 돌까지 던졌습니다. 언제가 됐든 나쁜 짓을 하면 천벌 받는다는 게 진짜인가 봅니다. 그리고 저는 찬영이에게 그 어린 시절 상처를 주고 떠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찬영이도 저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그때 못 전해준 편지라며 그 시절에 썼던 빛바랜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누나, 이제는 공놀이 안 해줘도 돼. 다음에 만나면 인형놀이 하자고 쓰여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저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군요. 그날 이후로 찬영이와는 오해가 완전히 풀렸고 다시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찬영이는 키워주신 양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정리를 끝내고 아예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자리를 잡고 인권 변호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3년째 변호를 하며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사이에 저희 사이도 깊어져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께서 찬영이의 손을 잡고 정말 우리 딸이랑 결혼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약점을 잡힌 건 아니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면서 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시는데 제가 진짜 딸이 맞는지 순간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찬영이는 오래전부터 저를 마음에 품어두고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저희 어머니께 편지를 쓰면서 제 이야기를 얼마나 물어보고 싶었는지 꾹꾹 참았다고 하더군요. 왜 참았냐 하니까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어릴 적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 있겠다는 마음도 들었죠. 절제절명의 순간에 찾아온 찬영이에게 늘 고마워하며 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족을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준 제 예비신랑과 평생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